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염정윤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발제 요청을 듣고 이렇게 생물 다양성만 이야기하는 자리인지 모르고, 사실 저는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이거 과연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 자리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 뒤에 이어서 해주시는 발제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례나 재미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좀 재미없고 딱딱하겠지만 좀 원론적이고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시민과학이 굉장히 요즘에 그러니까 좀 핫한 어떤 트렌드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그나마 좀 그런 어떤 그 체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의 분야에서는 사실 정책적으로는 시민과학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시민과학과 정책이 좀 합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한 그런 연구였고요. 시간이 오늘 한 15분밖에 안 주어진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공공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이 주도를 하고 시민들은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싸움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었다면은, 요즘은 정말 시민과 그다음에 뭐 민간과 그다음에 관이 다 같이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 기반, 데이터를 기반한 정책을 마련을 하고 그런 정책을 평가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민과학이 정말 정확하게 두 가지 어떤 그 방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시민과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생물다양성 전략에는 실제로 시민과학 모니터링이라는 워딩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워딩이 정책에 들어가 있는, 뭐 법이나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이 전략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차에선 이게 더 강화가 돼서 아마 지금 5차 전략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전략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전략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전략 하에서 뭐 전국 자연환경 조사라든지 아니면 습지 보호구역 조사 같은 데서 실제로 시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모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증거 기반의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활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이 이루어지는 게 기회이자, 이걸 정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과학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시민과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과학이라는 건 정말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일부러 더 어려운 말을 써서 일반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게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너무 전문가 중심의 과학이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과 괴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뭐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개념, 그다음에 뭐 오픈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가 공개되고 과학에서도 민주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과학을 시민을 위한 과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 의식 속에서 시민과학이라는 어떤 활동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사실 시민과학의 가장 첫 활동이라고 많이 이제 뽑아지는 거는 저 89년에 미국 오스번 협회에서 있었던 그 빗물 샘플 모집하는 활동이 시민과학의 최초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식으로 데이터 수집하는데 전문가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좀 시켜보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던 것이, 지금은 단순히 데이터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어떤 과학 활동 자체를 시민들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학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논의하는, 정말 과학의 전 과정에서 다 시민이 개입하는 활동들도 많지는 않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과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은, 이제 뭐 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관점과 어윈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게 뭐 어떤 게 더 좋은 거다, 어떤 게 더 뭐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정말 중립적인 두 가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그냥 공존을 하고 있고요. 뭐 상호 보완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시의 관점이 좀 두드러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에서의 어떤 시민과학 활동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본의의 관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과학의 관점과 그러니까 시민과학의 정의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아마추어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좀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좀 연구에 전문가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그런 뭐 도구적이거나 아니면 방법적인 부분에서의 시민들의 협력을 이야기하는 게 본의의 관점이라면은 어휘는 조금 더 과학의 민주화의 관점에서 정말 철학 자체를 좀 시민과 함께하는 형태로 과학의 철학을 좀 바꾸는 그런 형태의 과학적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어윈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과학 활동들이 보통 저 본의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어윈의 관점에 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민과학이 좋을까라고 이제 간단히 몇 가지를 뽑아 보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되게 그냥 뭐 일회성이거나 그냥 아니면 구색 맞추기로 시민들을 해야 된다니까 뭐 그거 1점 점수 더 받는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민들을 그냥 참여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시민 참여를 이루어 나가려면 시민 참여도 좀 과학화,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를 하는 시민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우리의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학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과학이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민 과학의 어떤 활성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데이터 수집뿐만이 아니라 뭐 과학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정말 전문가들이 모을 수 없었던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미세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좀 거시 데이터를 좀 뭐랄까 잘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민과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이런 시민과학을 굉장히 특히 환경 정책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모은 어떤 과학적 가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민 참여의 입장에서도 그냥 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밀어붙이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립 구도가 아닌 정말 혹은 뭐 셋의 어떤 참여자들이 잘 참여를 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시민 과학이 어떤 참여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실천적 가치는 시민과학에 참여하면서 그 자체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이 정말 그냥 뭐 자연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의 중요함을 깨닫는 그냥 몸소 깨닫는 그런 경험에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그만큼 정책 수용성도 제고가 되고 환경 리터러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의 정책적 기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민과학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시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요 슬라이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해외에는 시민과학 플랫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EU 사이언스라든지 뭐 시티즌 사이언스, GOB 같은 여러 가지 그 시민과학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 프로젝트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작년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그래프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 유형이나 주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여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 데이터 수집에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형태의 시민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외국의 사례에서도 해외의 사례에서도 이런 기여형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주제에서도 생물 다양성 분야가 가장 큰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해외 사례들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이 맨 마지막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민간이랑 그다음에 정부랑 그런 어떤 학계들의 이게 총합이 100이 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들 간의 협업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면 시민단체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님이 뭐 자기 프로젝트 내에서 뭐 하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해외에서는 시민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의 협력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사례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시민과학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은 결국은 이런 국가들 혹은 이런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시민과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EU 같은 경우도 뭐 시민과학협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실제로 시민과학 법까지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시민과학을 여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까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외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픈 사이언스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과학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과학 활동과 그다음에 과학 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서 시민과학을 굉장히 많이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는 이제 그 전체 어떤 연방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뭐 광역단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민과학이 좀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략을 발표를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학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G7에서도 뭐 시민과학을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그 과제로 보고 있는 그런 그 문서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과연 왜 그렇게 해외에서 시민과학들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은 시민과학을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아니면은 사회 혁신의 원천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과학 자체 그 활동을 굉장히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과학 발전이나 아니면 정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민과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나 조직, 아까 말씀드린 협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플랫폼을 구성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행정부처에서도 시민과학을 좀 채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로젝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이제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플랫폼이 뭐 네이처링 정도, 그다음에 갯벌키퍼스 이런 쪽에 이제 그 플랫폼이 있긴 한데, 아직 이게 뭐 플랫폼이나 포털 형태로 운영이 된다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해외 플랫폼들은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사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진짜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와의 차이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냥 한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그냥 끝이야라고 하지 않고, 이게 뭐가 문제고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교화하고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실제로 아까 독일인가에서는 자신들이 지원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2025년까지 평가를 다 완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지원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더 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지침을 마련을 하고 평가를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다는 건 결국 시민과학 측에서도 굉장히 조금 자신들의 데이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 시민과학들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면, 사실 이 당시에는 제가 거의 그 사례가 이 생물다양성 사례밖에 없었어가지고 사례 조사보다는 좀 이제 관련된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의견 좀 물었었어요. 우리나라의 시민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책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게 다양한 뭐 학계 분들도 계셨고, 실제로 시민과학을 해보신 시민과학자도 있었고, 정책 쪽의 분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시민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시민과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시민과학은 이제 처음부터 시민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운동의 성격을 띄었어요. 그래서 좀 저항적이고 뭔가 운동적인 그런 이제 활동들이었고, 데이터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떤 담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주를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되게 좋은 어떤 그런 담론을 만들고 이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한 힘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절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단체에서 우리 단체의 목표를 위해서 시민과학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어떤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뭔가 공동의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태생적인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나 전문가의 협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어렵죠. 왜냐면은 물론 모든 어떤 교수 커뮤니티가 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학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논문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SCI에 몇 개를 냈느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학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도 그게 사실은 어떤 학술적인 데이터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 오히려 그냥 자기가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쉽사리 시민과학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정말 자원봉사 수준 혹은 자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그 대학원 학생들한테 한번 해보게 하는 정도이지, 이게 정말로 전문적인 협력을 얻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근데 이런 그 시민과학 데이터의 학술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과학 학술지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과학 데이터를 모아서 아마 오늘 발표에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시민과학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실제로 뭐 학회지에 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약간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민과학 뭐 데이터 아니면 뭐 어떤 그 학회 세션에서 시민과학 그 성과에 대해서 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정도로 좀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제 전문가 협력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시민과학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진짜 정책화하기가 더 어렵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인지도가 일단 너무 부족해요. 시민과학이라는 말 자체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과학이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시민과학 본인이 이제 시민 모니터링을 하셔서 엄청 훌륭한 시민과학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민과학자였어?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자신이 하는 활동이 시민과학 활동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걸 뭐 시민과학이라고 부르든 뭐 모니터링이라고 부르든 시민참여로 부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언어가 주는 무게감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과학 활동을 한다고 참여했을 때 훨씬 더 어떤 데이터의 정교함이나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를 잘 퍼뜨리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민과학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정책과 이야기를 하려면 그 담당자들이 그래도 시민과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민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속 쓰는 정책 담당자한테도 시민과학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시민과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게 좀 문제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서로 굉장히 불신이 커요. 그러니까 시민과학자들은 시민과학자 나름대로 내가 모은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좀 뺏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윤리 문제도, 연구윤리 문제도 일어나고 그러기도 하는 걸 보아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못 믿는 거죠. 내가 이 데이터를 주었을 때 과연 잘 뭐 사용이 될까? 뭐 뭔가 이제 해가 되진 않을까? 이런 그런 그 불신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아온 걸 뭘 믿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의 데이터도 뭐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시민들이 모아온 데이터를 진짜 뭘 믿고 하겠냐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벽을 쌓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냥 되게 그 정책단에서의 고민은 사용해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민과학 데이터를 뭐 다뤄보지도 않고 같이 일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시민들이 뭘 했다니까 뭔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고, 이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냥 뭔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면은 우리가 어떤 추진하려고 했던 거를 어그러뜨리려고 이걸 활용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이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협력을 해 나가는 그런 식의 협력을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불신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시민과학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위한 시민과학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시민 모니터링 같은 걸 하면서 이거를 무슨 뭐 생물 다양성 전략 무엇을 위해서 활용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책을 위한 시민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모니터링 시작 시점에서 그런 방향성도 좀 생각을 하고서는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정교한 어떤 데이터와 그리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꼭 이 시민과학이 정책을 위해서만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떤 정책화를 고려하거나 좀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 이 목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정책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맞게 좀 활동이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민과학의 그 정책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할 중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정책의 관점에서는 시민들이 갖고 오는 건 다 민원이에요. 근데 이 시민들이 가져가는 건 사실 민원은 아닌 거죠. 되게 좋은 데이터들인데 그걸 다 민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민과학을 정말 시민과학으로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는 중간 관계자가 필요한 거죠. 중간 어떤 거점 같은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사실 리빙랩이 시민과학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리빙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리빙랩은 다 막 요즘 뭐만 하면 리빙랩, 뭐 리빙랩 공모 이렇게 하는 게, 리빙랩은 그냥 어떤 네트워크가 조직이 되면서 그 네트워크에서 계속 이 리빙랩 사업을 띄우는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축이 되는 구심점이 있어야 이런 그 시민과학의 어떤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에 실제로 정책 담당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시민과학자도 들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던 거는, 먼저 제도전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과학 활동을 잘 고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는 사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략이나 큰 단위의 계획에서 활성화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를 좀 구체적인 계획으로 끌어들여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에도 좀 시민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 광역 단위, 기초 단위에서의 활동이 사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뭐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큰 그 전략을 세우는데 시민들의 어떤 그 집단 지성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뭐 광역에서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기초에서는 실제로 뭐 데이터를 모으고 이거를 현장화할 수 있는, 현행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는 식으로 좀 그 단위에 맞는 차별화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에 지정을 하고 그 조직을 지정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시민과학 협회를 만든다든지 무슨 네트워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과학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곳들을 이제 시민과학 중간 거점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태원 같이 어떤 교육의 기능과 시민과학 활동의 기능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이제 그런 조직에다가 시민과학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지는 실제로 이제 구현이 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그 협력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해서 마지막 부분은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정말 그 시민과학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그리고 이거를 뭐 플랫폼을 넘어서 거의 포털 수준의 어떤 그 정보 기능까지 갖춘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시민과학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민과학이 정책에 활용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 그래도 정책을 위한 시민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목표를 고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단순히 데이터 수집이 목표인지 아니면은 뭐 교육이 목표인지 이거에 따라서 활동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퍼포스에 맞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잘 기획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환경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 그 환경 교육이 초중학교에서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떤 환경 교과목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이런 시민과학의 형태로 그런 그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경험이나 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환경 교육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뭐 스템 교육이라든지 과학 리터러시 이런 분야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데이터 수집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측면을 부각을 해서 시민들의 과학 데이터 시민들이 모으는 그런 데이터 생성 과정과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실제로 연구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을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학 자체도 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협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전문가들한테 무조건 좀 해주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시민과학을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은퇴한 과학자들. 그러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60세면 다 은퇴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연구 역량은 아직도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시민과학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그분들이 이제 시민과학의 어떤 멘토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린 캠퍼스 사업이라든지 환경특화대학원과 연계를 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줘서 전문가가 좀 이렇게 같이 하는 시민과학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평가를 받아서 어떤 이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정말 이 찻잔 안에서밖에 활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데이터 품질을 계속 좀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의심들을 지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의 이제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꽤 준 전문가들이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또 굉장히 그냥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뭐 툴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보상 체계를 좀 고안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쉬워졌어요. 뭐 스마트폰으로만 찍으면은 뭐 사진도 다 찍을 수 있고 바로 전송도 되고 그래서 많이 쉬워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두 번씩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불편하고 귀찮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을 접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QR코드 같은 형태로 한다든지 해서 좀 시민 참여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시민과학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정책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근무하는 정지호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내륙이 아니고 해양인데요. 보니까 주로 이제 내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계숙 위원장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보니까 이렇게 좀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에서 시민 참여 관련해서 뭘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사례가 뭐 조금 있습니다. 방금 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를 좀 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발표 순서는 3개.
동향,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안해양의 시민 참여 현황, 그다음에 제가 해안 돌봄이라는 이름을 뭐 이렇게 달았는데요. 우리 해양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시민 참여가 왜 필요한가를 이제 논의하는 시기는 뭐 지난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가 보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 해양 쪽에서는 그 시민 참여가 왜 더 절실하게 필요한가인데 지금 논의하는 것도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큰 전제인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 해양을 연구하는 저는 기초과학자는 아닙니다만 바다 갯벌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매우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 14,000종이 넘는다. 굉장히 이게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연안 쪽에 뭐 매립이라든가 다양한 개발이 있기 때문에 또 기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시민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나라 갯벌은 한 2,40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이것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 우리 육지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높지만 이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바다가 이제 넓지 않습니까? 이게 육지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넓은 면적인데 넓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바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용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수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바다, 그다음에 긴 해안선, 그다음에 한 3,500개가 넘는 도서. 이것을 이제 정부가 관리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인데 한계가 분명히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면 침식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해변에서 침식을 정부가 조사하는 비율 보면은 한 6.7%.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가 해안서에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은 1%도 안 되죠. 예, 그 정도 정부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해양 시민 참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로 모든 걸 해결을 못 하겠지만 크게 기여할 부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개념은 이제 넘어갈 텐데 앞으로 결국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골라온 것은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인데요. 그다음 밑에는 시민 참여 스펙트럼. 시민 참여가 다양한 유형, 다양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것에서부터 시민이 최종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그 단계가 매우 다양하게 있고 뭐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뭐 권한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 활동의 유형에 따라서는 각각 단계에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이야기인데 저희가 해양 시민이라는 이제 이름을 좀 타이틀을 올해 처음 좀 달아봤습니다. 해양 시민 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해양 시민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해양 시민 포럼이라는 것을 한번 개최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 하시는 전문가 활동가 한 20분 모셔서 해양 시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양 시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참여한 20분마다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 쪽에서도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러면은 이것을 뭔가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러니까 서로 연대하고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떠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제 큰 타이틀로서 해양 시민이라는 것을 달았는데 이것은 어디 뭐 학술적으로 정립이 돼 있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도 처음 이제 주제했고 앞으로 이 열려진 개념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아가려고 하고 있다. 해양 시민은 해양적 소양을 갖춘 시민이다. 해양적 소양은 무엇인가? 해양적 소양은 그러니까 오션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영국, 미국 등에서 이 해양 소양에 대해서 원칙을 발표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 지구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바다를 돌볼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중한 것은 그러한 것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맨 밑에 보면은 인간과 바다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다를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해양 시민이 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이다. 예, 시민 참여에 따른 편익은 많습니다. 뭐 시민만 좋은 것도 아니고 정부만 좋은 것도 아니고 상호 좋은 것 서로 배우기도 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의 수용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고 시민도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 예. 국가계획 이제 제가 보기로는 환경 분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정책하는 분야가 시민 참여 부분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을 해양 분야, 뭐 환경 분야 나눠서 볼 것은 아닙니다만은 해양 분야의 국가 계획에서는 시민 과학을 잘해보자라고 하는 과제가 들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은 조금 더 시민 과학 수준보다는 더 나아간 그러한 차원에서도 시민 참여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줍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활발하게 이제 해양 쪽에서는 쓰레기를 시민이 참여해서 줍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반려해변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시민뿐만이 아니고 기업도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다. 한 우리나라 230개 해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누군가 개인 혹은 단체가 그 해변을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신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계 됩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들이라든가 다양한 쪽에서 조금 더 단순히 어떠한 정보만을 시민과학 수준보다는 더 나아간 시민 참여를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동양 짧게. 해양 쪽에서도 해양 쪽 말고 뭐 내륙 쪽에서나 이쪽에서는 훨씬 더 아마 시민과학이 프로젝트가 많기도 하고 그 경험이 이제 오래될 것인데 해양 쪽에서도 제법 하고 있다. 227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데는 조화대에 대해서 해양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0년대 중반에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시민과학이 많이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디지털 플랫폼으로 시민과학의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갖기가 조금 더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 5년 후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문의 편수가 급증했다라는 연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연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그런다고 해서 외국에서 말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네이처링에서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동양 뭐 사례가 너무 많은데 이제 한번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보면 해양에서는 이런 게 있다.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해양에서는 특히 이제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과학을 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바다에서 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어민들이 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선원들입니다. 이 선원은 전 세계 바다를 다니는 선원들이 어느 한 지점에 거기에 있는 바닷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갖고 이제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선원들이 가지 않고 똑같은 실험을 하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냥 늘 다니는 길에서 그걸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양 쪽에서 이런 분들이 기여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전문가하고 연계된 건데 나중에도 이야기할 텐데 시민과학이나 시민 참여하다 보면은 시민끼리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 저희도 의견을 들어보면은 전문가를 그렇게 찾거든요.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내가 애써서 했는데 뭔가 뿌듯하게 어디에 쓰이면 좋겠다. 거기서 해줄 사람 전문가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시그랜트 이제 대학이 지역마다의 연안해양 관리에 대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 9개의 시그랜트가 있고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대학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과 거기서 연구자들이 그 전문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가가 처음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단순한 행위
플러스 조금 더 나아간 행동까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해변을 측량한다.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굴을 키운다.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이 교육받지 않은 시민이 하기 어려운 그런 활동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마이코스트 아무래도 디지털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잘 활용하게 되면은 참여하는 시민도 약간 좀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 과학적인 논문 혹은 정책에 활용되기가 매우 쉽다. 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침수가 났었을 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연안에 침수가 쫙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지역을 뭐 공무원 아니면은 과학자들이 나가가지고 전국의 모든 해변이 어디까지 침수됐다는 것을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이제 공무원들이 사후적으로 나가서 이제 탐문하거나 이렇게 봐서 어디까지가 침수된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침수된지 이렇게 찍는 걸 찍어서 이제 올리면은 그 데이터가 모아져서 동시에 그 사진이 찍힌 시점의 기상 정보와 해양 물리 정보가 자동으로 붙어서 그게 이제 주정부에 관련된 부서에 송부가 됩니다. 보고서 하나가 뭐 그렇게 길진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쌓이면 그게 이제 정책으로 바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참여 현황. 그러니까 뭐 이제 해양 쪽에서도 보면 제법 옛날서부터 거의 습관적으로 시민의 참여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이름은 좀 제각각이기도 합니다. 습지 안내인, 뭐 생태 명예지도원, 해설사 이런 이름, 뭐 다양하게 역할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제 법에는 다 있고 특히 이제 저희 이제 해양 쪽에서는 이제 어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우리나라 이제 영해 면적에서 이용 형태를 봤을 때 거의 한 반을 차지하는 것은 수산업입니다. 그러면은 바다에서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이 시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바다를 관리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민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수산 지역에서도 자율어업이라든가 뭐 특화 사업이라든가 해서 시민 참여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연안 안전 지킴의 환경. 뭐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환경 분야뿐만 아니고 연안 안전 사고에 관련돼서도 시민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례에 대해서 이 사례 중에서도 이제 좀 의미 있는 것은 연안 지킴이 이게 이제 연안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쪽에 근데 주로 어청 계장님들이 이제 하십니다. 어청 계장님들이 그래서 연안 보존 활동, 정화 활동, 뭐 불법 행위 감시 이런 것들을 이제 시군 단위에서 임명해서 하고 있고 국가 해안 모니터링은 60개소 해변에 대해서 국가 쓰레기 수거 이제 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예를 들면 한 2개년도에 대해서 한 우리나라 해변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를 싹 모은 다음에 이 쓰레기를 모으는데 쓰레기의 성상,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류해서 어플에 다 올리는데 그 2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가 뭐냐?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의 정책 우선순위가 뭐냐를 결정할 때 이 자료 결정적으로 이제 쓰였는데 1등이 양식용 플라스틱, 스티로폼 부표였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그 정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제시하는데 이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백령도 전방위 물범 시민 모니터링. 이것은 이제 혹시 이제 백령도 가셔서 물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범이 이제 많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의 지역 주민들은 어업을 하는 구역하고 물범이 사는 구역하고 겹쳐서 이 물범은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또 어업은 해야 되겠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때 이제 활동가분이 아예 백령도 들어가서 주소를 이전해서 사시면서 그 어업을 하시는 분 보고 물범을 이제 모니터링 하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참여하면서 인식 개선이 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과가 났다. 예를 들면은 백령도 물범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과학자가 한 해에 가장 먼저 출연하는 시기가 그 전까지는 한 5월 달이었는데 시민이 매주 가서 찍다 보니까 2월 달이다. 근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밝혀진 것이죠.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통영 선촌마을 해안보호구역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례인데 여기서는 어민들이 직접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이제 잘피라고 하는 그 해양 생물을 심기도 합니다. 잘피라는 것은 수산업, 그러니까 산란장이 되기도 하고 오염 물질을 정화하기도 하고 블루카본에, 그러니까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인데, 그것을 이제 어민들이 직접 심기도 이제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모두 다 반대했는데 한 2, 3년 이 활동을 한 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어민들이 우리 지역에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정받은 지역이 이 지역이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 아까 이제 연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제 일부 겹칩니다. 어민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전문가의 도움 받을 길이 별로 없다. 내가 시민 참여, 시민과 활동할 때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또 재밌는 것은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쪽에는 참여하려고 하는 인력의 풀이 있는데 지방에 가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쪽 분야에서도 그렇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 활동이 무조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일부에서는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무슨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인식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 전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여러 가지 인식조사 보면은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사회 문제가 뭐냐. 1등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입니다. 재작년에는 2등이 뭡니까? 자기 소득에 관련된 게 가장 그건데, 그것을 제치고 작년에는 환경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돈이 없다라는 게 1등이긴 했는데, 바로 뒤따라서 정보나 지식이 없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이게 없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것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해양 분야에서도 어떠한 정책이 빨리 추진되면 좋겠는가? 환경 정책 쪽에 우선순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시민이 참여해서 반드시 해양 환경 쪽에만 할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해양 환경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트워크 시켜주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할 뜻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디지털도 아까 과거보다 디지털 시대로 오므로서 개인이 디지털한 기기가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많고 그게 매우 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에 대한 것도 많이 늘어났고 정책 결정에도 개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민 참여를 논의할 때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 참여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해안 돌봄, 이름을 아까 이제 우리 해양 시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해양을 돌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시민이 단순히 관심과 인식만 개선돼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이제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 활동을 해안 돌봄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돌봄이라는 이름을 단 것은 우리 바다를 이제 엄마가 애들 이렇게 돌보듯이 이렇게 돌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름을 좀 달아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하면서 그러면 해안 돌봄에서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분야에 먼저 이렇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뭐 시민과학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해양 쓰레기 당장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도 되기도 하고 당장은 쉽기 때문에 이 분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정책 대상. 그럼 저희는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해양 시민, 그러니까 그러한 시민 활동을 먼저 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 이런 거 특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 시민 활동을 해봅시다 이러면은 안 하자는 말하고 이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굴 타깃으로 할 것인가였는데 저희는 해양 쪽에서는 어민들이 제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해 문제의 반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기 땅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민들이. 어민들은 피해자이자 과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의 많은 부분은 어구. 근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어민.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어민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 그다음에 바다는 이 바다에 친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낚시객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한 800만 된다고 하거든요. 800만의 허수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낚시하시는 분들의 낚시 포인트를 전국 찍어보면은 정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낚시하면서 이제 납을 많이 버리게 돼 폐납 때문에 그 주변이 오염이 돼서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분들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스킨스쿠버 매우 중요합니다.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에도 한 12만 명 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들어가 침적된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인가? 일반 시민들 그냥 우리가 교육받는다고 해서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침적 쓰레기 할 수가 없는. 그런 바다에 친숙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그 역할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제법 동아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 예.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뭐 그다음에 이분들이 앞서서 이제 그 밑에 죽방염이라고 해서 그걸 설치해 놨는데 수산물을 온 게 아니고 온통 쓰레기만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참여시키고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선생님이 또 이제 마을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아까 연 박사님 중간 조직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시그랜트라고 해서 지역마다 시그랜트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역할이 저는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수부는 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인정 인센티브 방안인데 그분들에게 맞는 인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MZ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K-pop 플래닛이라고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K-pop 그룹을 좋아하는 그 팬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들이 더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삼척해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BTS의 이제 어떤 곡을 찍는 그 배경이 되는 해변이었는데 그 해변이 지금 침식돼 가지고 팬들이 가서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변을 지키자라고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키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 활동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위원장이신 이계숙 위원장님 모시고 마지막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언제까지 쓸 수 있죠? 4시 20분까지인가요? 4시까지인가요? 지금 3시 반이네요. 예. 예, 7분 정도. 예.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예. 두 분 말씀은 굉장히 정책이라든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경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 시민 모니터링 사례인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지금 30분, 15분인가 45분. 예. 경기 지속협 생물 다양성 의제명이 이겁니다. 생물 플러스 1. 예, 이 의제명 안에 이렇게 목표 3개가 들어 있거든요. 이 목표 안에 보시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목표 안에 추진 전략이 들어 있고 이 추진 전략 안에 관련된 시민 모니터링과 관련된 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생물 다양성 인식 증진 활동, 이제 시민이 할 때 그런 거죠. 예, 보존 활동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모니터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추진 전략과 지표를 저희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경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생물다양성위원회가 시민 모니터링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 모니터링 활동은 그러면 왜 저희가 이제 연결했을 때 요거는 경기도가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바꾸고 있는 해이지만 애초에 경기연구원이 정했을 때 이런 고재경 박사님이 그때 이제 쓰신 건데 지표를 정할 때 이 지표를 쓰셨어요. 원래 처음에 시야오 생물 모니터링 횟수 이렇게 넣으셨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시야오를 너무 지정하시는 건 좀 그러니 경기만으로 바꿔달라 이래서 경기만 시민 모니터링 횟수 이렇게 넣으셨는데 넣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야오가 시민 모니터링을 이제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지표로 정할 때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부담이 좀 적으니까 그 목표를 해양 쪽에서 잡으실 14번 목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야오 시민 모니터링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경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랑 관계되어 있다기보다는 경기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추후의 지표로 현황을 보고 정한 것이고 원래는 시야오 해양환경 개선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오 해양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디자인됐고 진행이 된 사업이죠. 예, 시야오는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야오 간척해서 새만금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긴 방조제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런 보시면 되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쪽은 여기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성습지 쪽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요. 내해가 여기가 이제 조력 발전이 되면서 여기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농지구역으로 남아 있고 여기는 도시, 여기는 산업단지로 남아져 있는데 여기가 아직 농지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보돼 있어 20년 가까이.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 수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오리류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했죠. 13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왔고요. 아마 모니터링 내용이 그렇게 오늘의 이슈는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별로 좀 조사지선이 다릅니다. 오는 새들이 달라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앞에 거는 법정 보호종만 있나요? 페이지가 하나 날라갔네요. 이건 법정 보호종이고 저희가 전체 종수를 데이터를 낸 적이 있는데 뒤로 갔군요. 이렇게 그냥 이 데이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굳이 오늘 아마 저희가 확산과 성과는 아까 이제 연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 모니터링이 어떤 실천적 측면이 좀 강조되는 모니터링이 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하다 보니 지킬 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봄에 서식지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키는 일을 5년째 했습니다. 올해가 5년째고요. 내년도 할 거이긴 한데 이런 활동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특히 이 활동은 시민 모니터링하는 그룹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예요. 검은머리 물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저희가 알을 낳아서 새끼를 깔 때까지 가서 지키는 일을 저희가 하는 일들을 이제 이게 모니터링의 일종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실천 활동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 지저분하니까 치우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저희는 연안정화를 이제 당연히 독립 사업으로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서식지인데를 치우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모니터링하는 서식지 중에 좀 많이 지저분하거나 좀 방해가 될 만한 지역을 치우는 걸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치우기보다는 좀 서식지를 특정해서 거기를 가서 좀 치우는 그런 방식으로 치워서 치우는 시기도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서식한 새들이 오는 시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땐 막 겨울에 막 11월 달에 가서 치우기도 하고 어쩔 땐 초봄에 가서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무인도 가서 치우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을 저희가 지키는 지역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키다 보니 일로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크 타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를 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정보호정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요 수면의 새들의 법정보호정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요 갯벌에서 저서무척추 분야가 나왔어요. 흰발롱개랑 흰이빨 참개쩌렁이가 나왔는데 이게 내 외해 쪽에 다른 곳 서식 밀도가 거의 유사하거나 더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안산시가 올해 막는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종의 성과인 것이죠. 예, 요겁니다. 저희가 이제 해양연구원의 금원주 박사님께 지도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안산시한테 내려오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 여기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안산시한테 저희가 제공을 했고 안산시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갯벌은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막아주셨어요. 예, 뭐 막아주시는데 4년 걸리긴 했죠. 예. 저희가 맨날 전화하고 오시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시민 모니터링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두 분이 생각하시고 제안하시는 대로 다 되면 제 이런 고민들이 다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시민 모니터링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저는 이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디자인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역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범 조사하고 그리고 시범 구체적인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시민 모니터링이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또 그 작업이 전 작업이 이미 있고 그다음에 시민 모니터링이 있는 것인데요. 그때는 제가 해양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중간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지역으로 돌아와서 저는 원래 NGO여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시민 모니터링이 굉장히 촘촘해요. 아까 이제 미시 데이터, 허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과정이 곧 시민 인식 증진이고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라는 생각을. 예.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올해 새조사하다가 대모잠자리가 왕창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저희가 곤충 조사했습니다. 보통 전문가 조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저희가 조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시민 모니터링의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융통성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거나 안 되면 누군가의 목을 막 조르죠. 나한테 돈이 없으면 안산시를 목을 조른다든가 아니면 경기도한테 막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현장에서의 좀 그런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부처나 부서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은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죠. 저희는 이제 한번 고하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어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좀 목적지향적인 거 시아오 같은 저는 시아오의 가장자리에 땅 살 때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지를 어떻게 사서 농사 안 짓고 좀 놔둬볼까 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또 다른 거는 그동안 고니가 시아오에 없다고 여겨졌는데 시민 모니터링 해보니 사람들이 안 보이는 요 가장자리에 있었더라고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사이트여서 없다라고 여겨졌었고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그렇게 말들 했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뒤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개체수는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안산시 건설가 목을 졸라서 포크레인 3시간 빌려왔어요. 여기 못 들어가게 파는 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저희가 여러 사람 많이 괴롭혔죠. 이거 하면서 요거는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렇게 설치했어요. 여기 못 들어가도록 흰발롱개랑 요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이라면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늦어요. 저희가 어떤 건 굉장히 빠르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차단막 하나 설치하는데 4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조사하다 보니 블루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이거를 어디다 말해도 치워주는 데가 없어요. 농촌공사 공사구역이니 안산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연히 그렇죠. 농촌공사는 농지조성만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생태계와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 농사 구간이니 생태계와 관련된 일은 유보다.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수부가. 그다음에 또 이미 대성습지는 환경부 소관이에요. 내해는 해수부 소관이지만 굉장히 어렵죠. 부처가 4개 해수부, 환경부 다 걸려 있고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산업단지 뭐 기반공 다 걸려 있는 지역이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또 다른 한계가 있는데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음 걸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전문가를 동반한 시민 모니터링이고요. 빨간색이 그냥 시민들끼리 가서 한 모니터링입니다. 근데 시아오는 당연히 시아오 해양환경 개선 사업에서 일정하게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문가를 동반하니 가능해요. 보시면 데이터 차이가 있죠. 근데 저 갭이 물론 뭐 종수가 많다고 무조건 뭐 목표에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저건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저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종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목표종을 위한 어떤 좀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설계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기량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정책에 반영되거나 또 서식지를 땅을 사는데 서식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까? 제가 이제 땅을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철새 서식지를 지키려면 그 땅을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데이터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게 신뢰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계속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과연 정부가 믿을 것인가? 물론 이제 해수부 사업으로 데이터 보고서에 저희가 내기는 하는데 이게 시민 모니터링 데이터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나서 니네가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다음에 사업이 요 초록선이 사업 낸데요. 바깥에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보고서에도 안 실려요, 저거는. 근데 최종 보고서 기간이 끝나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야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 데이터를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처음 할 때는 저희가 갯벌을 지키는 게 목표여서 도요물대새 중심으로 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다오리류거든요. 시아오가 상황 자체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어찌 하면 좋을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잔뜩 쌓여져 있는데 오랫동안 어디다 쓸지 아직 제대로 잘 못 썼어요. 그냥 보고서만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쓸 날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쓸 날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게 시아오입니다. 당연히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여기 검은머리 물대새 멸종위기종이거든요. 사람들 막 들어가죠. 여기 둥지 있어요. 저희가 지키는 게 진짜 한계가 있더라고요. 과연 가능할까? 시민 모니터링으로 서식지를 지키는 일이 라는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고민합니다. 이거 우리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문화재청에 전화 걸면 프랭카드는 걸어드릴 수 있어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이거를 어찌 해야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래요. 자박하시고 불법으로 업하시고 뭐 공사는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공사하고 이분들은 특히 안 사는 외국인 분들이 많으셔서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니세요. 숲풀에 들어가서 여기는 새 사진 찍겠다고 맹금류가 와서 먹으라고 이렇게 물닭을 이렇게 기둥에다 얹어 놓으신 걸 제가 찍은 건데요. 좀 참담하죠. 예,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서로 먹히고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전 인위적인 손길이 닿은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마음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저희의 활동이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간에 약간의 확신을 도와줄 수 있는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제도적인 도움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산시가 해준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나무 막대기 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해줬어요.
해주시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 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녹지가가 해줬어요. 녹지가가 공원 녹지가가 농업 녹지가 예산으로 여기까지는 공원 녹지가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고요. 여기부터는 갯벌이랑 농촌공사 구역이어서 못 해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법으로 저희가 가서 제가 여기다 해당을 심었어요. 물론 해당을 죽었죠. 안 달고. 제가 불법으로 해당을 심을 거니까 저를 고발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심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물 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랜카드도 공짜로 저희가 저희 돈으로 걸었어요. 강목 받고 맨날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긴 했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꼴보기 싫잖아요. 여기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녹지가가 드디어 이렇게 예쁘게 하고 프랜카드도 자기 돈으로 계속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보면 아 그래도 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구나. 뭐라도 되는구나. 또 이런 여기 있는 농계들은 제 덕분에 사는 거죠. 안 밟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물세네트워크 대표 이정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제가 와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아주 짧게 발표하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또 우리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의 고민들이 뭐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단법인은 사실 연구를 베이스하는 조직인데 또 우리 단체 명처럼 네트워크를 활동을 또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사들이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사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전체 30명 이사들 중에서 석박사 이사가 30명이고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와 관련된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사례로 얘기하는 것은 저어세를 가지고 하는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선행 연구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내의 연구자들이. 그래서 연구 계획을 세울 적에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4회차 조사를 했고요. 그 4회차 조사 중에서 2회차는 EAFP에서 1회 지원을 받았고 하나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로 했습니다. 뭐 저어세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현재 6,633마리가 23년 1월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존해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번식지가 여기 보시면 실랭투어, 그 다음에 후르겔름, 한카의 저어세 번식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어세 번식지는 북한과 저희 경기만 일대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만 일대에 저어세 번식지가 산재해 있고 서부 중부 지역에 영광에 서천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에 영광하고 작년에 신안에서 저어세 번식지가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많은 저어세 번식지에서 많은 저어세들이 번식을 하는데 연구자들이 이거를 저어세 조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토 디자인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어세 머리통을 진행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하고 시작한 일들입니다. 참가 기관과 단체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들이 이 조사에 각 지역에 60명 이상의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8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객 선생님 성함도
들어있죠. 네, 이기 선생님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저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 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경남 박사, 김진근 박사, 김인철 박사, 뭐 쭉 있습니다. 박사급들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박사급 연구자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사할 적에 좀 디테일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갯벌키퍼스 앱에 미션을 등록하고 갯벌키퍼스에다가 조사자들이 스스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갯벌키퍼스를 사용하실 분들은 알겠지만 GPS 및 그다음에 맵에도 조사한 그 개체를 쉽게 파악하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사에 그나마 좀 조금 데이터가 좋아지는 것은 단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종입니다. 다만 저새는 번식이 끝나면 우리나라 서남부의 모든 갯벌에 흩뿌려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서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을 연구자들이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년도에 4,700마리 맞나요? 4,600마리, 4,700마리 정도가 번식 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서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숫자에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고서를 저희가 해마다 조사한 뒤에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는 이제 현재 작년 보고서고 올해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자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 확보한 자료를 요약 분석해서 비건과 보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뒤에 세션 진행을 하시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분들께 양해의 말씀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1층에서 올라오면서 20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분만 늦게 시작하시는, 저희가 10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끝난 시간이고요, 휴식 시간이에요. 지금이. 네, 멀리서 오신 분들 이제 마지막에 토론자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광주에서 오셨고 하남시에서 오셨는데요. 일단 광주광역시에서 오신 우리 염철원 활동가님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염철원입니다. 토론 시간 좀 짧다고 해가지고 그 좀 자료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광주광역시는 현재 6차 의제가 진행 중입니다. 6차 의제 중에서 그 생물 다양성 보존과 회복이라는 의제로 핵심 목표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 인식 강화, 육상 하천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 그리고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통한 탄소 흡수원 확대, 총 세 가지 핵심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하천, 숲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좀 표현하자면은, 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하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니터링 전에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진행하고 있고, 광주의 주요 하천 6곳 이상을 매년 모니터링해서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그 일반에 그치지 않고 엮어서 한 5년 단위로 한 번씩 행정 관련된 뭐 물순환 정책과라던가 기후환경 정책과에 전달을 해서 내용을 좀 전달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숲 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4차 의제, 저희가 4차 의제 때 진행되었던 앞산 뒷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좀 사그라들긴 했지만 사업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2021년도부터는 광주에 있는 주요 산 한 곳 이상을 그 생물 다양성 대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밖에도 뭐 광주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광주천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은 매년 1회씩 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거 이제 뭐 하천 이외에도 현재 올해 처음으로 그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를 좀 함께 진행을 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에 대한 가장 큰 한계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모니터링의 한계는
이게 과연 어떻게 모니터링이 끝난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모니터링 결과를 뭐 정책이나 제도로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이제 네트워크를 좀 구축했었습니다. 그 광주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좀 활발하다 보니까 큰 단체뿐만 아니라 아까 뭐 말씀드린 광주천 지킴이, 뭐 조그만 내지천 지킴이, 소태천 지킴이, 그리고 각 자기 앞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13곳 정도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매년 이제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생태적 교란, 퇴치식물, 그리고 시민교육,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학 이런 교육들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지역 행정 내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그 장로 국가습지가 지정되면서 시민과학자들을 행정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이 현재는 현장에 투입이 되셔가지고 이제 장로습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니터링, 그 장로습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장로습지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일반 뭐 저수습지라든지 일반 하천습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이때 이제 행정, 뭐 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그 기록을 해놨던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한 1년 전, 2년 전쯤에 그 습지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에 대한 다른 결과지 않을까. 물론 뭐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물 다양성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관리할 것인가. 이제 막대한 예산을 쏟으면은 이제 가능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이나 뭐 정책적으로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니터링 결과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광주 같은 경우는 행정 뭐 지금 현재 또 최근에 기업 광주에 있는 뭐 삼성전자 기업에서도 수자원이나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져서 올해 한 2회에서 3회 정도 기업과 함께 뭐 장로습지라던가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도 더 다양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인데요. 네, 하남시에서 오신 이민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정입니다. 우선 제가 경험했던 시민과학 활동으로 진행했던 모니터링 2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기 환경교육 네트워크 사무처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20년, 21년에 걸쳐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이 모니터링은 시민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에 따른 서식처에 따른 야생화 변화 과정을 공부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우리 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 간에 좀 확산하고 교육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20년도, 21년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0년도에서는 남한산성에 있는 중요종, 우리가 시민단체들끼리 협의해서 중요종을 좀 선정하는 시기, 그리고 생육지를 확인하는 시기였다면 21년도에는 이 모니터링을 조금 더 자료화하면서 20년도와 비교해서 기온과 강수에 따른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서식지 훼손에 따른 변화 이런 걸 좀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 2년에 걸쳐서 2년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21년, 20년도는 기후 상태가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개화기가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온이 좀 변하면서 개와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그리고 또 야생 동물에 인한 피해로 개체수 확인이 어려웠던 것, 그리고 또 20년도에 모니터링하면서 산악자전거로 인한 피해지를 계속해서 도립공원에 알렸고, 그로 인해 21년도에는 이곳에 산악자전거나 일체 차량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얼레지 개체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물다양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하남시에 있는 푸른교육 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 미사 경정공원에 있는 꾀꼬리 둥지 모니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하남시의 시민단체와 그 다음에 서정화 조류 전문가 이고 지금 저희 센터장님으로 계신 분의 전문 자문을 얻어서 진행을 됐었고요. 꾀꼬리 둥지 6개가 한 6쌍 정도가 번식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그날 모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중에 3개는 직접 크레인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서 다 해체를 해서 재료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꾀꼬리 둥지를 먼저 깊이, 넓이, 너비 다 해서 측정하고 하나하나 다 분해하고 요걸 갖고 같은 재료끼리 좀 모아보고 무게도 재어서 통계 자료를 냈는데 물론 3개뿐이고 한 장소에 멈추긴 했지만 3개 둥지 모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왔고요. 이는 뭐 국제 보도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생물의 서식에 굉장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도 자료도 나오고 저희가 좀 이걸 도시 유형별로 이런 모니터링을 좀 지속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 새 조류 둥지 모니터링 사업은 향후 저희가 경기도 지속협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일 기초 자료로 쓰이고자 했고요. 이 2가지 모니터링을 소개했는데요. 사실 시민단체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문제점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깊이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진짜 막막한 건 어떻게 하면 시민과학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어디서 조달하지?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했을 때 이 모니터링한 자료들을 어디다가 제시를 해야 얘가 제대로 쓰이고 사장되지 않을지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발제자분들 발제 들으면서 사실은 이 고민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더 이제 전문가와 집단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가져가서 좀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저희 일선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걸 좀 더 확산하고 지역에서 좀 공고히 하는 일선에서 앞장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3 생물다양성 포럼 생물다양성과 시민 모니터링 세션에서 발제 맡아주셨던 우리 염정은 박사님, 정지호 선생님, 이계숙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셔 토론 시간 잘 지켜주신 우리 이종렬 대표님, 염철훈 활동가님, 또 이미정 센터 활동가님 감사드립니다. 진행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